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박선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통의 정서나 감정 말이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서 또한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시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다양한 배경과 문화에 따라 다름이 있겠으나 보편적인 감정이라 생각했기에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정말 놀라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 출신으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 막내딸이었어요. 조부모 때부터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주처럼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막내딸이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주 보수적인 집안으로 모든 것이 할아버지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가치관도 그분들 못지않게 가부장적이었는데요. 그러니 모든 관심과 투자는 오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식구들 모두의 관심 밖에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오빠와 저는 한부모에게 난 자식이라기엔 너무나 다른 취급을 받으며 자랐죠. 오빠는 우리 집안의 종자이자 뿌리라 부르며 귀히 여기셨고 저는 남의 집 귀신 될 딸년이라 부르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셨어요. 시집 가면 그만이라니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 또래 중에 저처럼 찬밥 취급을 받으며 자란 딸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딸이라고는 저 하나였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혜택은 오빠만의 전유물이었고 저는 아주 아니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 조금 못하게 누리며 자랐다고 해야 할 거예요. 치킨을 먹을 때도 오빠는 항상 닭다리를 2개나 다 독식하는 게 당연했고 어쩌다 제가 닭다리에 손이라도 댔다간 가차없이 손등 한 대를 맞고 그 닭다리는 내어놓아야 했죠. 어린 시절 서러웠던 기억이라는 게 왜곡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겠지만 저는 분명 오빠와는 다른 자식으로 자랐어요. 명절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해지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이리 와서 할미 옆에 앉아 있어. 추운데 밖에 그러고 있지 말고. 응? 할머니, 나도 추운데 나도 방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너는 여자애잖아. 부엌에서 너희 엄마 도와야지. 어디 계집애가 오빠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해. 오빠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해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 좋은 명절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부엌에 나가봐.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약이 올라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 또 재수없게 명절날 딸년이 요상스럽게 운다고 한 소리 들을 게 무서워서 차오르는 눈물을 꾹꾹 참고 삼켰던 기억도 생생해요. 저는 그렇게 부엌에서 엄마를 도와 어릴 때부터 칼도 잡고 불 앞에 서기도 했어요. 그렇게 음식 장만을 하다가 할머니와 오빠에게 맛보라고 갖다 주면 오빤 그런 저를 보며 이것 좀 더 가져와라. 그것도 좀 가져와라 하며 도련님 행세를 하는 바람에 더 서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해, 2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언젠가부터는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갔어요. 저라는 존재는 언제나 뒷전이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저 자신이 아니라 남의 집 며느리 될 여자아이로 길러졌고 시집 가서 시모 구박 안 받으려면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 또한 당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대학 공부는 시켜주셨어요. 물론 그 또한 웬만한 조건 갖춰서 얼른 시집이나 보내버리기 위해 그러셨던 거겠지만요. 가능하다면 대학 재학 중에라도 임자만 나선다면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딸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연애도 못하고 그래서 시집은 언제 가려고 그래? 엄마, 내가 몇 살인데 내 친구들도 아직 아무도 결혼 생각 같은 건 안 해요. 친구들 얘기는 왜 해? 걔네들이랑 너랑 같아? 잔소리 말고 그렇게 빈둥대느니 가서 심부름이라도 좀 해. 알았어요. 이번엔 또 어디로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후원하는 단체에 도시락이나 급식 행사를 자주 하셨는데 엄마가 자주 거래하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반찬 가게도 겸하는 한식 뷔페 식당으로 규모는 아담해도 맛도 가격도 괜찮다며 엄마가 아주 만족해하는 곳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자주 그 식당에 보내셨는데 그 집에 저보다 5살 많은 아들이 있다며 어렴풋이 혼담까지는 아니고 결혼 정년기 아들이니 어쩌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정작 저는 그 아들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고작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저 그 식당 사장님, 그러니까 엄마가 저와 엮어보려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와는 안면을 트고 지내긴 했어요. 엄마가 심부름을 정말 자주 보내셨거든요. 그 여사장님은 저를 참 좋게 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유, 어쩜 요즘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어디 있어. 나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지만 우리 딸은 엄마 심부름은커녕 코빼기 보기도 힘들어요. 네,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제가 워낙 집에 있는 편이라 그런 것뿐이에요. 편들어 줄 것도 없어요. 아가씨가 착해서 그렇게 봐주는 거지. 우리 딸은 철없고 게으르고 아유, 내가 아주 속상하는 걸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니까. 저희 엄마도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요, 뭐. 부모님들은 다 그러신가 봐요. 아니, 사모님이 뭐 때문에 뭐라고 하실까? 내가 보기엔 착하고 부지런하고 입댈 데가 없는 참한 딸인데 말이야. 제가 예의상 그 여사장님 딸 편을 들듯이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도 그리 좋은 딸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하나뿐인 딸이라는데 어떻게 엄마가 하시는 식당 일을 그렇게 전혀 돕지 않는지 말이에요. 딸이 저보다 2살 위라고 들었는데 그럼 대학도 졸업했을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하고 식당이 바쁠 때 일손 한번 보태는 걸 못 봤으니 좀 그렇긴 했죠. 제가 그렇게 자주 드나드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그 아들은 한번 마주치게 됐지 뭐예요. 선아 학생, 여기가 우리 아들, 우리 집 장남이야. 처음 보지?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식당에 무거운 것들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원래는 더 자주 왔었는데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말 마. 네가 이렇게 나와서 저걸 다 날라주니 내가 한시름 덜었지 뭐야. 선아 학생, 우리 아들이랑 인사하고 지내요. 나이만 많았지 쑥맥이야. 괜히 그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어색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좋았습니다. 짧은 인사만 꾸벅 주고받았을 뿐이지만 체격도 듬직하고 인상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게 된 이후로 여사장님은 틈만 나면 아들 얘기를 제게 하셨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격도 무던하고 성실하고 그만하면 생긴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선아 학생이 보기엔 어땠어? 안 그래? 네? 아, 네. 잠깐 뵀지만 좋은 인상이셨어요. 그렇지?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니까. 남중남고의 공대를 나와서 그러는지 영 여자 대하는 게 서툰가 봐. 어찌 보면 그게 장점인데 우리 아들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 어디 없나? 좋은 분이시니 곧 인연도 만나시겠죠. 여사장님은 대놓고 제게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들 얘기를 하며 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판에 박힌 뻔한 대답만 할 밖에요. 그러다 그 여사장님이 저희 엄마에게 본격적으로 자기 아들과 저 사이에 다리를 놓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더 솔깃해지셨던 것 같아요. 얘 선아야. 너 그 식당집 아들 본 적이 있다며? 너도 괜찮다고 했다던데 말이야. 뭐 잠깐 인사만 나눈 거라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어딨어. 그만하면 괜찮지. 홀씨 뭐라 해도 식당 하면서 자식 둘 키워낸 거 보면 생활력도 있는 집안이고 그 아들도 멀쩡한 회사 잘 다니고 있다잖아. 뭘 또 바랄 거냐고.
그 여사장이 사람이 참 괜찮거든요. 자식들도 잘 키웠을 거야. 더 볼 것도 없어. 그만하면 얘한테는 과분한 상대지. 부모님은 저를 앉혀놓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 분 생각을 나누며 그 사람이 제 짝으로 부족한 게 하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뭔가에 팔려서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제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는 방식이셨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사람에게 시집가라는 부모님 뜻을 거슬렀다가는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는데 그게 싫기도 했고 당장 대학 졸업한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불투명했기에 고민하다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등을 떠밀며 밀어붙여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싫지 않았으니 했던 거겠죠. 게다가 식당 여사장님, 그러니까 시모가 되신 분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저희 집과 거래를 오래 하셨으니 제가 친정에서 어떤 딸로 자랐는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시모셨기에 더 저를 따뜻하고 살갑게 대해주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돈댁에서는 아들만 귀히 여기시는 것 같더라만 나는 그런 거 없다. 내 아들 못지않게 내 며느리 된 너도 귀하게 아끼며 살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딸처럼 잘할게요. 오냐 그래. 우리 그렇게 재미나게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꾸나.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얻었나 모르겠다. 말만이라도 듣기 좋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릴 때부터 소외당하는 찬밥 신세에 익숙해져 온 제게 살갑게 다가와 주시는 시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게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시누이보다 저를 더 귀하게 아껴주셨어요.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에게 잔소리와 싫은 소리를 듣곤 했거든요. 넌 어제 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야? 다 큰 기집애가 날이 새도록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잘하는 짓이다. 어?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오빠도 술 마시고 올 때 있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해.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오빠랑 너랑 같아? 오빤 회식이지. 그것도 일이야. 그리고 네 친구들은 나는 모르겠고 네 올케 좀 봐라.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시집 와서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고 사냐. 네 올케 보면서 뭐 느끼는 것도 없어? 왜 없어? 난 절대로 일찍 결혼 안 할 건데 최대한 늦게 갈 거야. 너 데려가겠다는 집이 있겠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지. 네 올케 밥만 되어도 내가 안 이러겠다. 보고 좀 배워. 때로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시누이 앞에서 저를 추켜 세우시는 바람에 난감하고 민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심 기분이 좋았던 건 맞아요.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싫을 수가 있나요? 친정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시모에게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시모와 관계가 좋으니 남편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자기 엄마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남편도 늘 제게 그런 말을 해줬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내시며 혼수라 생각하라고 변두리에 있는 건물 하나를 증여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제 몫을 먼저 챙겨주신 건 집안의 장손인 오빠 몫을 넘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시댁에 얕잡아 보일 일은 없을 테니 네 할 도리만 잘하고 살면 된다. 알겠냐? 네, 아빠, 알겠어요. 아유, 이제야 한시름 놓이는 것 같다. 이제 네 걱정은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잘 살아야 해. 결혼하면서 친정 재산을 증여까지 받았지만 저는 그게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제 몫을 내어주며 저에 대한 부모님의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조금 과장하자면 버림받았다는 생각마저 들어서 서글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남편과 시모였고 그 마음을 받으며 결혼을 통해 생긴 저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우선 친정에서 증여받은 건물 1층으로 시모 식당을 옮겼어요. 그건 제가 시모에게 먼저 제안했던 거였죠.
이전 가게는 월세 부담이 컸기에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그만큼이나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시모의 하소연을 많이 들었던 탓도 있었지만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이제 아까운 월세 안 내도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장사하세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말이냐? 가게 자리만 내어준다면 정말 신나게 장사할 것 같아. 당연하지. 월세 낼 때마다 속이 얼마나 쓰렸는데. 내가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한다. 고맙다, 아가야.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제 한 가족인걸요. 그렇다마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그렇지? 시모는 정말 좋아하시면서 한껏 들뜬 모습이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하길 참 잘했다고. 또 제가 먼저 시모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건물 1층에 시모 가게가 들어오게 됐고 제 생각 같아선 시누이가 시모를 도와 식당을 꾸리면 좋을 텐데 싶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진 아니어도 일손을 좀 보태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시누이는 맨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며 놀기 바쁘고 뺀질거리느라 진짜 시모 일을 전혀 안 돕는 겁니다. 시모가 속 터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 속 터지는 것뿐인가요? 시모 혼자 고생하는 게 보기 안타까웠어요. 혼자 몸으로 고생해서 이만큼이나 다 키워놨는데 자식이 되어서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고 돕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저만 했었나 봅니다. 남편은 어차피 따로 다니는 회사가 있고 어쩌겠어요. 저라도 나서야죠. 어머니, 제가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바쁘실 때 나와서 일손 보탤게요.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인건비가 제일 아까운 거라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듣고 자랐거든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세상에 착하기도 해라. 넌 어쩜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예쁘냐? 네 시누이가 네 밥만 해도 좋을 텐데. 아휴, 저건 언제나 철이 들련지. 제가 그렇게 나가서 어머니 도우면 형님도 느끼는 게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시모 안타까운 마음에 시누이 대신해서 식당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고 바쁠 때 잠깐씩 일손을 보태려고 했던 것인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점점 제 일이 많아지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각오도 했던 일이긴 하지만 제 예상과 각오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제게 부과되는 일과 책임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처음엔 뭐 아는 게 없으니 허드렛 일이나 도왔지만 어느 정도 식당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나니 그때부턴 시모가 저를 탁 믿고 다 맡기시더라고요. 재료 주문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주방 일은 물론이고 고객 응대의 청소까지 안 하는 게 없게 됐지 뭡니까? 그러니까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일까지 제가 관여하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뿌듯했던 게 제가 주방까지 돌보며 내놓은 아이디어가 좋은 반응을 얻어 장사가 나날이 더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월세도 따로 안 나가니 시모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 시모가 그러시더군요. 나도 이제 늙어서 식당 일을 맡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너한테 음식하는 걸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주방장을 따로 고용할까 싶어.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그렇게 하세요. 좋은 분으로 잘 구해지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야.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을 들여야 하는데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그렇게 시모가 한참을 고심해서 들인 주방장은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로 참 열심히 사는 분 같았어요. 시모도 그분이 그런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니 잘하지 않겠냐 하며 고용하신 거였죠. 게다가 그즘 저도 아이를 가졌기에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또 아이를 낳고서도 계속해서 시모의 식당 일을 도맡아 했어요. 솔직히 시모는 말만 사장이고 일은 다 제가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우리 며느리, 착하고 예쁜 며느리 하면서 모든 것에 고맙다고 하던 시모도 차츰 저의 그런 역할을 당연시하는 듯 하더군요.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더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쯤은 그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슬쩍 내비치기도 했었죠. 여보, 요즘 어머니 무척 바쁘시더라. 어제도 가게에 1시간도 안 계셨어. 나 혼자 감당하고 결정해야 하는 게 많아져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당신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 아니야? 맡길만 하니까 맡기시는 거겠지. 그건 그런데 나도 좀 벅차서 그래. 아가씨 요즘 어디 나가는데 없으시지 않나? 당신이 아가씨한테 얘기 좀 해봐. 어?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식당이래 뭐 아는 게 있기래. 그렇다고 걔가 내 말을 잘 듣는 애이길래.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엄마한테 얘기해. 그게 더 낫지. 아유, 그럴 거면 내가 이런 말을 왜 꺼냈겠니? 속에서 그런 말이 차올랐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은 늘 그렇게 반관만 하는 회피형의 사람인 것을요. 시모 식당에서 일하랴 육아하랴 제 몸이 나만하질 않게 힘이 드는데 놀고 먹는 시누이를 빤히 보면서도 남편도 시모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싶어 말을 꺼내려고 하면 남편은 귀신같이 빠져나가곤 했죠. 제 노고를 알아주는 건 남편도 시모도 아닌 주방장님 뿐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제일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보는 분이니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따라 일이 더 많았네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주방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점심도 제때 못 드시고 아직 정리할 게 더 남으신 거예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 건...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쉬엄쉬엄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여사장님도 며느님 고생하는 거 알아주실 날이 있겠죠. 주방장님 응원을 받으니 힘이 좀 나는 것 같네요. 감사해요. 주방장님도 얼른 마무리하고 쉬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기하게도 주방장님 얘기처럼 시모가 저의 그런 서운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주방장님이 저 대신 시모에게 무슨 얘기라도 해주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며느리 네가 요즘 혼자서 고생이 많지? 네가 워낙 알아서 잘해주니 내가 안심하고 맡기고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널 그렇게 믿는 거야. 네, 어머니 마음 알죠.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식당은 네가 다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늘부터 네가 사장하고 가게 명의도 다 네 것으로 바꾸고 아예 네가 맡아서 네 식당으로 꾸려보면 어떻겠니? 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순 없죠. 저 자신 없어요, 어머니. 사장이라뇨. 어머님이 계속 봐주셔야 해요. 저 못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제가 식당 일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곤 해도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 시모가 알아서 하고 계셨는데 난데없이 제게 가게를 맡아보라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시모 또한 결심을 단단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정 그러면 가게 명이라도 네 것으로 바꾸자꾸나. 응? 어차피 이 건물도 네 건물이잖아. 아니, 갑자기 왜...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식당 어머니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하던 일들은 쭉 맡아서 살펴줄 거야. 그거랑 별개로 식당을 네 이름으로 하자는 거다. 내 마음의 표현이니 받아주렴. 시모가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식당을 제 명의로 바꾸긴 했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과 달리 시모는 전과 똑같이 식당 운영의 중요한 부분은 담당해 주셨죠. 그러니 저 또한 명의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는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장님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주방장님이 아니라 주방장님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사장님, 제 딸이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고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답니다. 수술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막막하기만 해서요. 염치 없지만 갑을 형식으로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월급 받는 대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아니, 주방장 말처럼 이건 너무 염치가 없는 부탁 아니에요? 주방장이 언제까지 우리 식당에서 일할 줄 알고 그 큰 돈을 덜컥 해줬는데 나 몰라라 하고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 딸 목숨 살려주신 은혜는 안 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그렇게 넙죽넙죽 고개 잘 숙이는 사람이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난 못 도와주니까.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단칼에 거절을 하는지 시모한테선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함께한 세월도 있고 주방장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시모도 잘 알 텐데 주방장의 그런 사정들이 시모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시모가 그러는데도 주방장은 계속해서 시모에게 조아리며 간청을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시모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면박을 주며 끝까지 외면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제가 나서기로 한 겁니다. 주방장님, 이거 따님 수술비로 쓰세요. 우리 식당에서 주방장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모님, 어떻게 저를... 아유,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제 딸 생각하면 이 돈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요. 자식이래 뭘 따지겠어요. 주방장님 좋은 분, 좋은 아빠시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수술 잘 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건 가게랑 상관없이 제가 만든 돈이니까 어머님은 모르세요. 천천히 갚으셔도 괜찮아요. 주방장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고 월급 받는 대로 갚아나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주방장님 딸은 수술 날짜를 잡고 무사히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저 또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사 끝나고 마감을 하던 중에 주방장님이 제게 은밀히 무슨 얘기인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시모는 늘 그렇듯 그날도 잠깐 들여다봤을 뿐이고 가게에는 저와 주방장님 둘만 있었는데도 무슨 큰 비밀 이야기라도 하시려는 듯 하시길래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여 사장님 절대 믿지 마세요. 무서운 분입니다. 사모님이 좋은 분인 걸 알기에 모른 척 할 수가 없네요. 네? 주방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뭘...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짐작은 했지만 시모를 믿지 말라니 그 말은 제게 쿵 하는 폭탄처럼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절 보며 주방장님은 작은 카메라 같은 걸 하나 꺼내놓으며 그러시더군요. 사모님, 이건 제가 여기 냉장고에 설치해뒀던 소형 카메라예요. 딸 수술비 부탁했다가 여 사장님으로부터 인격적 모욕까지 당하고 심지어 그 모습을 제 딸아이가 다 봤다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또 한 번 그러신다면 참지 않을 거라고 증거라도 남기려고 이런 걸 설치해뒀던 겁니다. 카메라... 네, 주방장님 심정 이해해요. 어머님이 주방장님께 또 큰 실수를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카메라에 담긴 건 여 사장님이 제게 퍼붓는 폭언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게 여기 담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모님이 꼭 보셔야 해요. 주방장님은 언젠가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인데 거기 담긴 믿기 어려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제게 그 카메라를 내보이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고 시모를 믿지 말라는 주방장님의 말만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방장님이 보여준 영상은 식당 쉬는 날 촬영된 것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식당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시누이가 주방에 나와 시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엄마, 대체 건물 명의는 언제 뺏는 거야? 언제까지 코딱지만한 식당 하면서 힘들게 일할 거냐고. 난 정말 이 식당이라면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 식당 일 시킨 적이 있어? 지긋지긋하다니. 하여간 걱정 마.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까.
확실해? 그럼 언제쯤 시작할 건데? 모든 게 다 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상황 잘 만들어서 다 뒤집어 씌우면 돼. 분명 제 귀에 들리는 말이 한국말이고 머리로는 무슨 뜻인지 다 아는 말인데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시누이와 시모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방장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한 느낌만 들었어요. 시누이와 시모가 대체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남편은 이 일을 알고 있는 것인지,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는데 그 해답 또한 촬영된 영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잘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대? 괜히 뭐 애 때문에 마음 약해져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걱정 마라. 네 오빠하고는 진작부터 다 얘기가 된 거야. 그렇게 못 믿어오면 지금 통화라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니? 그래, 그래야겠다. 오빠? 어디야? 옆에 올케 있어? 그럼 듣기만 해.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슬슬 준비하자. 이 정도 살았으면 개명의 건물이라도 어느 정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 게야. 알겠니? 영상에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담겨 있진 않았지만 남편 또한 시모 시누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 뭘 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까지 한패라는 걸 알고 나니 그제야 오히려 머릿속 안개가 조금 걷히는 것 같더군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제 안에 무언가가 제게 강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죠. 지금껏 속고 산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제가 시모와 가족들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하면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뭘 어떻게 제게 뒤집어 씌울 작정인지 그런 것부터 알아내야 했죠. 그 전까진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에나 신경 썼지 식당 수익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제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시모가 저를 철석같이 믿고 의심하지 않은 채 저를 무너뜨릴 국리나하며 방심한 틈을 타 저는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저 모르게 세무서 수익 신고도 안 하고 시모가 삥친 돈이 적지 않더군요. 아무리 시모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식당이었는데 시모는 뒤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그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그러려고 가게 명의를 제 것으로 돌렸던 거겠죠. 거기다 위생 문제까지 만들어 저를 완전히 올가매려고 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어요. 그렇게 저를 궁지에 몰아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이혼까지 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렇게 되게 둘 순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방장님이 냉장고에 설치했던 소형 카메라를 합법적 CCTV로 정당화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다고는 들었지만 저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법률 상담부터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게 불리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들을 저야말로 제대로 뒤집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떠한 감정적 대응을 일절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일하고 남편과 시모에게도 평소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순간순간 욱하는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 순간들이 많고도 많았지만 나중을 위해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 경우 식당 명의를 제 것으로 돌리긴 했지만 명의만 제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여전히 시모가 관리를 한 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수익에 관련해선 제가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즉 실질적인 운영자는 제가 아니고 시모이며 명의 신탁 형태로 제게 명의만 옮겨져 있었던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해지하는 요청을 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실소유자를 증명하는 소명 자료들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했고 어느 정도 서류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을 때 법무사를 통해 제 명의의 위임 계약 해지, 운영 위탁 철회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한 후
시모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운영자 변경 신청도 같이 했고 말이에요. 전 그런 법적인 절차나 규정에 대해서 그리 밝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시모, 시누이 남편이었으니 그 사람들도 내용 증명을 받아들고 어지간히 놀랐을 겁니다. 제가 그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조금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당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용 증명이라니 엄마한테 그런 걸 보냈어? 정말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가족끼리 이게 다 뭐냐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알긴 뭘 안다고 그래. 오늘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도 지금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당신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대화로 해결하자.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할 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이제 큰일 났다 싶은 모양이지? 그런데 어쩌나? 난 더 이상 대화로 뭔가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당신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은 전에 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제가 묻지도 않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전 이미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얄팍한 수작에 넘어갈 리가 없었죠. 남편이 뭐라고 하건 말건 시모가 놀라서 쓰러졌거나 말거나 간에 저는 묵묵히 제가 준비한 다음 과정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모가 저지른 일들 가운데는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항목들도 물론 있었어요. 식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익을 빼돌리고 시누이 명의 통장을 이용해 따로 챙겨 은닉한 수익에 대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였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가 적용되는 거죠. 계좌, 현금 흐름, 포스 기록 등 여러 증거들이 그런 범죄 행위를 입증하고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명의자인 제 권한을 무시하고 식당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 중 정당히 귀속되어야 할 몫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청구도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위법 사실을 제게 전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한 거예요. 시모는 처음엔 남편을 통해 어떻게든 저를 잘 구슬려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형사에 민사까지 소송이 줄줄이 들어가니 그땐 시모가 제게 난리를 치더군요. 보자 하니까 소송? 고소?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정녕 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야?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건 어머님 아니셨나요? 뭐야? 너 이제 보니 아주 대바라진 아이구나.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천상 여자 착한 며느리 봤다고 그랬었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수룩하니 대충 부려먹다가 온갖 것들 다 뒤집어 씌워 쫓아내고 재산만 가로챌 작정이었는데 뜻대로 안 돼서 그러시나 본데 그건 어머님이 억울할 일이 아니죠. 이 정도로 하는 걸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셔야 된다고요. 아세요? 저는 시모가 두 말 못하도록 못 박아 말했고 소송은 예정된 절차대로 흘러갔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세금 포탈에 대해 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여받았고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판일에 법정에서 시누이가 그 상황에 승복 못하고 아주 꼴값을 떠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이런 거야? 옳게라고 봐줬더니 야,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걸 꼬박꼬박 언니라고 불렀던 게 다 억울하네. 어디 이런 걸 가족이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잡소리 하지 말고. 할 말은 없고 약은 오르니까 그러는 거잖아. 뭐야? 이게 진짜 뭘 먹고 환골 탈태를 한 거야? 그동안 봐주고 살았던 건 나야. 어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번 나서줄까? 죄목 병합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될 수도 있다던데 어디 콩밥 한번 먹어볼래? 그러고 싶으면 계속 까불어봐. 일부러 겁을 주려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있는 말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가니 시누이는 제대로 겁을 먹었는지 꼬랑지를 확 내리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제 몫을 청구했고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이혼이라니. 엄마랑 내 동생이 자기한테 큰 잘못을 한 건 알지만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심판을 받았잖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혼해야 할 이유가 없어. 상관없는 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방관자이자 공범이었어. 알아? 그래, 인정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지. 알아.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야. 엄마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고 당신이랑 우리 아들 잘 키우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줘. 아니,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우리 세 식구? 기가 막힌다. 그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남편의 그깟 사탕 발림에 흔들렸을 마음이라면 애초에 이혼 소송 같은 걸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결심은 확고했고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죠. 식당 장사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람이 든 건 심호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때부터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나 해볼까 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거 반대한다고 입 대빨 나와서 삐진 걸 달래느라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아주 신나게 긁고 다니더군요. 그때 아니라는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래도 애 아빠고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봐주고 참아줬더니 그 대가로 제가 돌아온 게 뭐냔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널 가족이라 생각했지. 내 남편이니까. 그런데 넌 그런 나를 두고 네 엄마, 네 동생이랑 작당해서 나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을 생각을 해? 내 재산에 네 지분은 없어. 그 말 정말 섭섭하게 하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할 때는 법으로 정한 재산 분할이란 게 있는 거야. 어디 어떻게 되나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그러시든지. 이제야 본색 드러내는 거니? 결국은 너도 내 재산에 눈독 들였던 거지. 남편 앞에서 도끼 제대로 품고 바른 소리 맘껏 질러댔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허무하고 씁쓸했습니다. 부모님 성화에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라고는 하나 진심으로 행복하다 여기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아이까지 낳아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그럴만해서 하는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그 자체는 참으로 슬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제 아이를 생각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감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혼 소송은 현실이죠. 저는 제가 큰 소리 친 것처럼 제 재산에 대해 남편 지분 없음을 인정받고 친정에서 증여받은 건물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챙길 것 다 챙겨서 이혼했어요. 양육권이요?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제게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는 신세인 거죠. 저는 이혼을 쟁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절 이해해주지 않으시더군요. 처음 제가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얘 그냥 좀 조용히 살면 안 됐었니? 꼭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야 해? 이혼이라니 그것도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 난리법석이야.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일찌감치 치우고 잊어버리고 사나 했더니 그거 하나 잘 살아내지도 못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냔 말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정서방이 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 평생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휘어잡고 사는 것도 괜찮지 뭘 그러냐. 엄마 아빠 죄송한데요. 제 결혼은 두 분 뜻대로 시키셨을지 몰라도 이혼만큼은 두 분 말씀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제가 결정하며 살아야죠. 제가 40 넘은 지가 언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 인정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자라면서 상처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부모 뜻 거스르고 기어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냐? 이제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그래도 좀 참고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라는 거다.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 일리 있는 말씀이니 새겨들어.
제가 왜 참고 살아야 해요? 지금까지 참고 희생하며 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진 않아요. 깨끗하게 이혼하고 제 권리 찾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아주 부모고 뭐고 다 제 발 아래 두려는 게 아니고 뭐야. 네가 어디서 왔는데 내가 네 애비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애물단지 하나 끌어안게 생겼어. 어휴. 친정에 손 벌리거나 아쉬운 소리 할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오기가 생겨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울부짖듯이 큰 소리 탕탕 치고 와서 전 큰 결심을 했어요. 제 건물 1층에 제 이름을 걸고 새로 식당을 오픈할 결심 말이에요. 처음엔 아무래도 식당을 하긴 좀 벅차다 싶어 겁이 나서 그냥 자그마한 반찬 가게 하나를 해볼까 했었는데 주방장님과 의기투합해서 식당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주방장님이야 뭐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함께 해주기만 하신다면 더 이상 든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식당 오픈 준비를 하면서 주방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보다 여러모로 경험도 많으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식당 공사만 해도 그래요. 여자 사장 혼자 하는 장사라고 깔보는 게 바로 느껴졌는데 주방장님이 딱 나타나니 눈치도 보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이없었지만 주방장님이 함께여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연다는 게 이전 시댁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을 테고 하루는 전 남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방장이랑 둘이 식당을 해? 뭐야, 그 사이 둘이 정분이라도 난 거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 혹시 이러려고 이혼한 거 아니야? 둘이 바람이라도 났던 거 아니냐고.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기가 막혀서. 말 안 되는 거 알면 거기까지만 하고 가라. 더 있다가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참 못났다 정말. 뭐가 괜히 찔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해. 위자료 소송 다시 해서 다 받아낼 테니까. 정말 한심하다.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애 생각해서라도 좀 잘 살아. 제발 부탁이다. 제 전남편이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한다는 생각이 어쩜 그렇게 수준 이하인지. 주방장님 안 계실 때 찾아와서 그날일이 쳤으니 망정이지. 여러 사람 불편하고 황당할 뻔했지 뭐예요? 하여간 끝까지 실망만 안겨주는 인간입니다. 주방장님과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거냐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뿐 다른 감정은 없어요. 남자 혼자 어린 딸 키우는 모습 지켜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모습에 저도 용기를 많이 얻기도 해요. 사실 아직은 연애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주방장님처럼 제 아들 잘 키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크답니다. 언젠간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좋은 인연이 주방장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싶진 않지만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다른 것보다 곧 오픈할 식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안정적으로 제 아들 잘 키우면서 전 남편이나 이전 시댁 식구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식당 오픈을 앞두고 괜히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서 막연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마지막 인사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당 잘 될 거라고, 아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그런 응원의 이야기들이 필요하거든요. 친정 부모님들은 여전히 제게 날을 세우고 계시고 누구 하나 제 편이라고 할 사람이 마땅찮네요. 그래도 전 힘내서 잘해볼 거예요. 저 잘할 수 있겠죠?